그래도 정치인을 모셨으니까 오산시장 선거 승리했더라고요. 간발의 차로. 네, 간발의 차로 했죠. 예. 이제 시의회 도의회도 승리하고. 네네. 오산은 저희 넷 후보들이 다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살 빠지셨어요? 살도 빠져 승리했습니다. 작아지셨어요. 살과의 전쟁에서 지금 요새 일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쳐내느라고. 네. 어딜 가나 차지원님 만나면 스카프 왜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니까 이제 맞아요. 지겨워지셔서 스카프로 넥타이를 하셨네요. 이게 무슨 여러분 저 끝까지 이렇게 쫙 펴져 있습니다. 네. 넥타인 척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그 타이를 못해요. 예전 직장들이 이제 국회없는 사회 같은 활동가로 일하다가 카이스트 같은 대학에서 일했잖아요. 거기는 티셔츠 문화니까 그냥 그렇죠. 라운드 티셔츠 입고 그냥 다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 보통의 의사 선생님들처럼 흰 가운 입고 다니나요? 아니 그 MSF라고 또 빨갛게 저 국경없는 사회라고 적힌 티셔츠 입고 다녀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 티셔츠만 입어도 저희보다 한참 선배 때는 그런 분쟁 지역에서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때문에. 네, 근데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전에 이라크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미군이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인도적 개입 02년 걸프전 때부터. 네,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주의적 활동의 군사와 밀리터리제이션 오브 휴머니테리안 에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군사적 이미지가 더 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도주의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일본이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쳐들어오면서 그렇죠.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려 부수고 의사들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개발도상 개입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경사회 같은 인도적 단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그 인도주의 순수한 인도주의가 돼 있고 지역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 시절에는 그냥 약자만 써 있는 티 입고 다니면 됐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 국경 사회 사람들도 납치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이미지들이 겹쳐져 가지고 사실 굉장히 정치화된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경 사회는 그렇진 않은데 인도주의 전반에 대해서. 그건 뭐 복식을 어떻게 하더라도 위험한 건 똑같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뭐 종군 기자들도 그리고 저 이스라엘도 그렇고 병원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폭격을 하고 그 아이들 죽고 그래서 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위기들이 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스카프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슬픈 걸로 트셔야 되겠습니까? 스카프 어디서 스카프 많으시던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테무. 하나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 가입할 때 쿠폰도 산더미로 주죠. 그러니까 사면 10개씩 한꺼번에 짝지 2만 원 주고 10개씩 지르고. 스카프에 대해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서영교 의원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먼저 표준화 시킨. 그런가? 딱 저한테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근데 남자분들이 스카프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긴 해요. 어쩌다가 하냐며. 왜 스카프를 하고 다니냐, 뭐냐. 근데 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타이인 척하고 왔는데 별로 타이 같지가 않나 보네요. 근데 태무에서 10개, 20개 사셨으면 어차피 계속 하실 거라서. 그럼요. 코디는 기세죠. 타이 대신 좀 더 포멀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오히려 덜 포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중국에 계셨네요? 네. 다보스 포럼? 네, 썸머 다보스 가가지고. 가면 누구 만나 무슨 얘기? 저는 주로 이제 간 목적이 가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보다 목적은 그쪽에서 참여한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데 디지털 장관들, 재경부, 디지털 경제장관, 한국의 과기부가는 ICT로 조금 이게 과기정통부로 예전에 확대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거의 디지털 경제 혹은 AI 장관 같은 형태로 장관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런 전환이 낙후될 것 같지만 그 국가들은 차세대 사회 모델들로 먼저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제조업 첨단화의 지난한 과정을 건너뛰고 디지털 사회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전략일 거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쪽의 가장 큰 병목은
외부에서 자원이 투자되거나 아니면 원조를 받거나 어떻게 하든 그 안에 휴먼 시스템이 약하잖아요. 네.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인재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 부르는 네. AI와 상대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레거시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도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레거시 시스템이 없고 굉장히 약하고 그게 국가 전체 경제 혹은 의료 이 모든 거에 병목을 초래하니까 여기에 대해 대책이 없다가 AI를 보고 이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본인들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위에 AI라는 새로운 지능층이 깔리면서 아프리카를 옥죄고 있던 그 변화의 병목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를 그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들 그리고 한국과의 협의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얘기 1시간을 하고 나서 바로 본인들은 2, 3주 안에 MOU를 만들 수 있다. 언제 가능하냐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상태여가지고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뭘 도와달라고 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아 구체적으로 이걸 달라고 하면 한국은 해주겠구나. 라는 계산이 섰으니까 차주위원회 같은 사람들 보고 붙잡고 막 이것저것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뭘 해달래요? 그 액터들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CDC, 아프리카 전체 대륙 전체 네. 질병 관리를 하는 그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전체 의료 시스템 강화, 특히 이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처럼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네. 콩고에서 다시 재건됐잖아요.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이나 혹은 비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시스템이 강화돼야 되는데 거기도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CDC를 만나기 전에는 개별 국가 단위로 논의를 하고 있다가 아프리카 CDC 사무총장을 만나니까 이걸 아프리카 특정 국가들과 하지 말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한국이 MOU를 맺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프리카 전체의 의료 시스템에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논의를 했었고요. 또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보건부 장관들의 연합체 같은 국제기구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들과 하지 말고 이 동남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전체와 한국의 AI가 협력을 해서 의료 시스템을 같이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논의해보자라고 하고 그런 데서 계속 이제 우리가 몇 주 안에 단위로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에 100번도 더 하신 말씀을 그분들한테도 반드시 하셨겠네요. 반드시 하고 내가 근데 의사인데 이걸 가지고 네. 스마트폰만 가지고 몇 가지 질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를 예전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적은 휴먼 인텔리전스 소스로 쉽게 깔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전체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인공지능 의사가 향후 5년에서 늦어도 10년 안에는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다. 근데 이 AI가 공급됐을 때 구글이라든 몇 개 빅테크 회사들의 독점을 가지고 이 AI 의사를 공급해야 되겠냐. 혹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그게 AI 기본 사회죠. 구성을 해서 이 아프리카 전체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의사들이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 이제 활동하게 이게 도입되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바로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의료는 공공성이 중요하고 그 국가들 대부분이 민간 시스템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향을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과 협력 체계를 한국이 제공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비전뿐만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행동하길 원하고 그리고 이거를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간 협력을 하자는 게 아니고 글로벌 AI 허브라는 유엔기구, 그 9개 유엔기구들이 만들어진 연합체에 그 안에 이런 이제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 서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그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공동 이제 리드로 참여하는 형태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글로벌 AI 허브에 참여국이 되고 싶어하는 게 있죠. 글로벌 AI 허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 거대한 공공의 우물이죠.
어차피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네. 우리도 그러길 바라고. 그건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 우물에 우리가 퍼나오면 네. 알아서 길어갈 수 있을 테니까. 네네. 글로벌 AI 허브는 잘 돼갑니까? 어디까지 디자인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업데이트를 드리면 일단 지난 5월 말에 이제 런칭 이벤트를 한국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로 논의하는 단계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렸죠. 네. 그 지방선거 전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 하면 한국 안에 어디냐? 한국 안에, 예,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가 될지, 인천이 될지, 광주가 될지, 제주가 될지, 부산이 될지, 이 주요 도시들이 글로벌 AI 허브에 대한 유치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상태고, 그렇죠. 각 지역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글로벌 AI 허브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확장성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AI 허브는 저희 입장에서는 AI 분야의 하나의 단일한 작은 캠퍼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다자주의 질서가 유럽에서 미국 중심에서 쇠퇴하고 아시아 지역에는 다극 체계 중심으로 다자주의가 확산돼 나갈 때 그 제네바 같은 도시가 사실 한국에 예. 동아시아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럼 거기에 외교 대한 클러스터의 지역 거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AI라는 전 세계 다자주의 질서의 가장 큰 축이 될 만한 게 한국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이건 한국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반도체나 여러 가지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기반에 한국이 주요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뭐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 세계 탑 그 티어 국가가 되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고 거기에 걸맞는 투자들에 대한 계획이 쓴 겁니다. 네. 그건 산업에 대한 투자고 이 산업에서 기반해서 투자가 되고 막대한 또 수익이 발생할 때 이 수익을 가지고 한국이 어떤 AI 사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스택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각 우리 도시들 지역 도시들이 AI 사회에 대한 특정 모델들을 이제 레퍼런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 AI 기본 의료 문제, 혹은 포용적 금융 문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원형들을 각 이제 도시들에서 실험을 먼저 하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실험이 아니고 글로벌 AI 허브라는 이제 유엔 기구의 협력체. 여기서 하고 나면 그게 퍼지는. 그럼요.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잖아요. AI로 인한 노동 문제 대체에 대해서 이거를 다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경제 시스템과 노동 시스템이 AI라는 어떻게 보면 노동 없는 생산 체계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전 세계는 어떤 노동 시스템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어떤 소득 체계를 가져야 되냐, 이런 실험들이 뭐 이게 불행일 수도 있고 행운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고 먼저 해결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국제 노동기구와 협력해서 이 부분들을 글로벌한 어떤 주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이제 공론화시키고 글로벌 그 노동 시스템의 설계를 우리가 가진 우리 땅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막대한 이익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굉장히 혁신적인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이 먼저 오는 미래를 AI 결부해서 먼저 설계해 나간다. 글로벌 AI 허브 플랫폼을 통해서 이거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그러면 한국은 이 차세대 AI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사실 주요 인프라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거는 국가 단위의 파트너들,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서태평양 국가들 우선 위기가 먼저 오고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먼저 망가져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고 전환시켜야 되는 국가들과,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국가들과 먼저 결성체를 구성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선정되고 예산 확정되고 이러는 동안 저는 다시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7 가서 부자 나라들 친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결국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당사자국들의 쪽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미중이 요즘 잘 못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글로벌 선도국가라고 하면 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경쟁하거나 어떻게 그 연대해가지고 혹은 유럽이나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선도국가인 거는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가 예전에는 사강 외교 라고 해서 이제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했다고 하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바뀌자마자 우리 외교 정책들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다자주의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한국이 이끌 것인가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형성이 돼야지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국가들에 대한 연대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네. 유럽이 만들었던 세계 질서,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 그 게임의 규칙 안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체계가 아니고 한국이 그걸 설계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연대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전환기의 시도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고 저는 글로벌 AI 허브나 AI 기본사회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과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뭐 몽골 같은 국가들과 그쪽 주요 디지털 장관들과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었던 나토의 질서가 있고 네네네. 거기에 몇 년간 도전해온 브릭스의 질서가 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네. 우리는 아마도 그 판을 다 흔들고 새로 짜기를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서버린 AI인데 그 서버린티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다시 뒤집어 봐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서버린 AI라고 할 때 일단 주권 개념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는 게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질서가 이 주권의 개념들을 새롭게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세계가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보면 분절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보스 갔다가 제주 평화 포럼에 바로 갔었었는데 제주 평화 포럼의 주제가 분절된 세계에서 다시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까? 결국 다자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국제적 연대를 만들까였습니다. 이 주제는 제주 포럼의 주제일 뿐만 아니고 지금 주요 유엔에서 만들어지는 컨퍼런스들이나 아니면 제가 원래 있었던 뭐 외교나 국제개발 영역에서 주요 컨퍼런스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과거 이제 다자주의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다자주의 체계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태여서 굉장히 끔찍했거든요. 그때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분절된 세계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는 경제 질서, 문화 질서 여기는 분절돼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살게 되는 문화나 혹은 경제나 물론 국가 간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통합이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 다른 나라에서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들이 좀 더 어려운 국가들도 있고 혹은 이게 양쪽가 상호 간의 경제 질서들이 공고하게 구축됐을 때 우리가 잘 사는 게 또 다른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현대 그 세계 질서들이 어떻게 보면 발명한 체계인데 그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가진 정치 질서는 경제는 세계가 분절돼 있지 않은데 정치 시스템 분절돼 있어요. 국가 단위로. 네. 그리고 다른 한 사회 서비스 시장, 그 소셜 시스템도 정치 시대에 맞춰서 분절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분절된 세계가 결국은 초국적적인 위기들, 예를 들어 팬데믹 같은 위기들, 혹은 기후 변화 같은 위기들, 혹은 전 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이제 분쟁과 전쟁의 휘말림도 다 초국적인 어떤 위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초국적인 위기이자 기회가 AI입니다. AI가 초국적인 전 세계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전환돼 있고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통합되어 있는 것만큼 경제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노동 시장에 대한 충격들 AI가 만드는 그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게 되는 이 시스템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전 소버린 AI라는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끼리 엄청난 이제 경쟁들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국가들 간에 이제 우리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 국가를 하나의 닫힌 생태계로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추구하는 게 소버린 AI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묶여 있는 것만큼 전 세계 산업들도 서로 분절되지 않고 엮여져 있고 또 하나는 지식 체계가 사실 지능 체계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네. 이 지능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지능 체계는 특히 선진국 간에는 분절 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주요 지식들은 미국과 중국과 한국 같은 국가들이 동시에 생산하고 있고 그거는 오픈돼 있어서 그 예전에 그 아카데미 간에서 지식만 교류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은 오픈 소스로 해서 특허들도 사실 많이 열려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벽을 넘어서 연결돼 있는데 지금 다시금 소버린 AI라는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오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제가 차지호 의원을 모시는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살잖아요. 네. 혁명의 초입에 지금 들어갈락말락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문이 0.1cm 열렸을 때하고 1cm 열렸을 때하고 바깥이 보이는 게 좀 다릅니다. 미래가 보이는 게. 그래서 조금씩 보일 때마다 우리 이거 지난번에 얘기 안 했는데 싶었으면 업데이트 하려고 네. 모시는 거예요. 네. 그때 소버린 AI의 이 소버린 T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이 소버린 T라는 게 뭔가? 네. 미토스가 지금 하는 게 소버린 T야? 그러니까 어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들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못 가지고 가도록 그거를 이제 증류해서 베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도가 소버리인티야? 네. 아니면 흥선대원군이 소버리인티야? 아니면 그동안 오픈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프로그램 아니면 열 수 없어가지고 모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답답해했던 아래아 한글 생태계가 소버리인티야? 어떤 것까지가 소버리인티지?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고 누구한테 문을 닫는 게 소버리인티인가? 그리고 주체는 누군가?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AI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를 맞이할 것인에 대한 정의랑 또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소버린 AI에 대해서는 비판적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개념들은 굉장히 협소하고 말이 안 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문화, 우리 언어를 반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한테 물어봤을 때 독도는 누구 땅이야 했을 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하는 AI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거의 저는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AI가 지금 느껴보시겠지만 그 우리가 그 맥락화 컨텍스츄라이제이션을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국가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면 그 국가나 문화에 따라서 맥락화하는 거를 넘어서서 개인화된 맥락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AI와 PD님이 쓰는 AI가 답변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상황에 맞춰서. 네. 그 말은 AI가 저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고도로 저의 컨텍스트에 맞춘 대답을 하게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이거를 AI가 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 단순한 질문을 넣었을 때. 제가 차지호 의원과 똑같은 질문을 하면 에이전트는 40대 한국 남성에게 스카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맥락을 챙겨줄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무슨 1, 2차 대전 때처럼 아젠다 통치용으로 생각하는 건 완전히 바보 같다. 그건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그거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고 네. 거기서 출발해서는 한결같이 비판적 확장을 했고 그때 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소버린 AI의 소버린티는 그런 거다. AI가 네. 오브 더 링컨 말처럼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다. 결국 AI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때 거버넌스가 누구에 의해서 되는가.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목적이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네. 그리고 국민들에 의한 통치를 받는가. 그리고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 거버넌스에 대한 소유가 통제력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의 모델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가지고 이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소버린 AI가 완성된다 이런 생각은 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AI 사회의 핵심은 챗GPT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이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 이제 AI가 도입돼서 새로운 형태의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변화되는데 이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그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그게 몇 가지 결이 있어요.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결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가 이걸 소유한다는 걸 넘어서 공공성이 있는지 혹은 민간인지 네. 이 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서 AI가 발전되고 뭐 이런 걸 넘어서 더 중요한 거는 AI 사회의 전환에 대한 축의 리드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간이 지금처럼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의료 시스템 혹은 금융 시스템 혹은 교육 시스템 이 모든 소셜 시스템에 AI가 도입돼서 새로운 층을 형성한 서비스층을 형성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이죠. 물론이죠. 그럼 민간이 만드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포더 피플 할 수 있게 우리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질문입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 결국 AI가 만들 변화는 AI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동의 문제가 제일 이게 먼저 다가서는 거죠. 네. 우리가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는 경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경제 시스템 버틸 수 있냐? 혹은 그 소득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 피플들은 어떤 식으로 먹고 사냐? 그리고 이 막대한 이윤들이 민간 영역에서만 환류되고 이게 국민들에게서 환류되지 않을 때,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이익이 기업이 만드는 수익이 국민들로 환류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노동이거든요. 고용돼서 노동하고 월급 받고 그 월급 빠지고 물건을 사고 그 사게 되는 구매력이 시장을 형성해서 기업은 팔 공간이 생기고. 근데 이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망가집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망가진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고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까는 시스템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건 고버먼트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고버넌스. 소버린 AI라고 해서 국가 중심으로 갈 것이냐? 네. 혹은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도출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정치 시스템과 소셜 시스템, 그러니까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기본적인 소셜 시스템이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연동이 깨질 거란 말이죠. 예전에는 의료 시스템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존재할 수 있었고 나이지리아에는 나이지리아의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내셔널 헬스 시스템을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비용의 한 10분의 1로 줄인 시스템으로 깔아준다. 그건 확정적이죠. 그러면 그 나이지리아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정치 시스템과 소셜 시스템은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분리된 체계가 과연 우리가 가진 소셜 시스템은 초국가적으로 전환돼 나가고 정치 시스템은 그거에 유리된 상태에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국가 단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정치가 권력을 그만큼 잃는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 근본적인 질문은 AI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이 우리 사회가 뭔가를 생산하는 방식 예전 전통적으로 우리 모두의 브레인들이 연합되고 그 브레인들이 제도화된 여러 가지 소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미 구축된 그 과학과 뭐 지식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이게 다시 어떤 기술로 환류되는 과정들 이 모든 체계가 사실 예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막스가 네. 그 자본론을 쓰기 전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거를 막스는 뭐라고 불렀냐면 일반 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라는 게 결국 한 사람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능 체계가 브레인들이 모인 합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 시스템, 문화 혹은 지식 생산 시스템, 대학 이런 제도들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전체 사회가 특정 생산을 만들 수 있는 지능 체계가 됐고 그렇죠. 이걸 일반 지능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이 유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AI 사회에 전환했을 때 이 일반 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누굴 위해서 이 일반 지능이 쓰이느냐? 혹은 이 일반 지능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아야 되냐?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일반 지능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지능이 지금은 AI라는 것으로 물질화됐잖아요.
그렇죠. 데이터상에 존재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걸 연결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개입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일반 지능 자체를 어떤 특정 국가나 아니면 국민들의 합의로 이거를 특정 방식으로 설계하기엔 너무 거대했는데 지금은 설계할 수 있는 시기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어떤 제도 안에서 어떤 정치 시스템 안에서 설계하냐? 이 정치 시스템이 초국가적이어야 되냐? 혹은 지역 단위여야 되냐? 혹은 국가 단위여야 되냐? 혹은 국가 단위로 우리가 소버린티를 가지고 이걸 구성을 했을 때 국가 단위로 과연 존재할 수가 있는 거냐? 혹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럼 국가가 이 일반 지능을 지배하게 해야 되냐? 국가가 아닌 초국가적인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이 일반 지능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지배당해야 되는 거냐? 혹은 이 지배 프레임, 통제 프레임을 우리가 전환시켜서 모두도 통제받지 않는 공공지능의 형태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모두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제 만들어지고 규제되는 일종의 일반 지능이 공공지능화 형태가 돼야 되냐? 그리고 공공지능이 국가 안에서만 존재해야 되냐? 각 국가 안에서만 존재해야 되냐? 혹은 국가를 넘어서 일종의 저는 이제 행성지능이라고 지구적 지능이라고 부르는데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 이런 개념으로 확대돼야 되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AI 전환들을 쭉 보고 전 세계가 국가 단위로 분절되고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는 그 각 사회 일반 지능이 국가 단위로 분절돼 나갔을 때 만들어지는 불평등의 극단을 보고 왔잖아요. 이 여기서 혜택 받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 말고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불평등한 구조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나 불평등 구조에서 제일 피해를 본 국가. 그랬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국가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그 지구적 단위의 공공지능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세계는 이대로 두면 어쨌든 지구적 지능 체계로 갈 거예요. 구글이나 오픈 AI나 엔서로피나 모두 다 집중하는 거는 이 플래니터리 인텔리전스거든요. 지구적 단위의 지능 체계. 지금 그 챗GPT를 우리만 쓰나 전 세계가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저는 그 논의 핵심은 소버린 AI냐 아니면 포린 AI냐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혹은 시대를 우리가 시대적 전환을 과소평가하는 논의인 것 같고 결국에는 플래니터리 퍼블릭 인텔리전스냐 지구적 단위의 공공지능이냐 혹은 지구적 단위의 민간 혹은 사적 지능 체계로 가냐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세계는 지구적 단위의 사적 지능, 민간 지능 형태로 가고 있는 상태고 요걸 어떻게 돌릴까라는 게 저는 AI 글로벌 AI 기본 사회에 담아놓은 것 이게 근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리고 글로벌 AI 허브가 만들어 놓을 세계는 전 세계가 지구적 단위의 사적 지능 형태 체계로 가고 있을 때 이거를 공공지능 형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대체를 구성하자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게 한국이 미국이라는 민간 중심의 전 세계 AI 주도 국가와 중국이라는 국가 중심의 AI의 패권 국가 이 사이에서 제3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담론입니다. 우리는 미국식의 민간 경쟁으로 가거나 중국식의 국가 단위의 경쟁으로 갔을 때는 미국과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혹은 동등한 상태에서 제3의 블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만든 생태계, 중국이 만든 생태계에 우리가 일부가 돼서 같이 이득을 맛보자. 그게 엔비디아나 이런 뭐 반도체 회사들 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AI 인프라스트럭처 생태계로 구성이 되고 지금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이 형태로 갈 건지 혹은 AI 사회로 변하고 경제 시스템이 변화되고 새로운 정치 지도가 탄생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주도성을 가질지. 근데 후자에 대한 주도성은 제가 말했던 이 공공지능의 글로벌화 이 말고는 저는 한국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담론 자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여러 국가의 이제 이쪽 분야의 리더십들 만나서 협의해본 바로는 한국이 이거를 깃발을 내걸었을 때 우르르 몰려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방송 시작 전에 본인이 길게 말하면 저대로 끊어달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요. 죄송해요.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제가 듣고 싶었던 결론을 들었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성깔이 있으니까. 뭐 아마 이제 슈퍼에서 이제 하드를 먹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100년 뒤가 떠올랐겠죠. 기계가 저렇게 발전해? 그럼 제가 똑똑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자본으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르크스가 저번에 했던 얘기도 AI를 예측하면서 이 기계가 똑똑해지면 사람들의 지능이 다 그 기계로 빨려 들어가는데 근데 마르크스가 보는 그 기계는 뭡니까? 고정 자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정 자본에 다 끌려갈 거다. 그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 체계가 마르크스가 염려했던 거는 이제 그 결국 중기기관 오고 기계가 네. 사회적 생산을 인간만이 하고 독점하고 있던 사회적 생산을 지들이 기계가 하기 시작해서. 대체할 것이다. 네. 혹은 기계가 그 생산성을 막대하게 높여서 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만드는 그 생산 가치보다 잉여 가치를 만드는 걸 독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기계는 인간의 몸만 대체해서 생산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말이나 예측이 반만 맞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계가 사람들이 가진 몸의 노동과 정신의 노동을 둘 다 대체하거나 생산력을 막대하게 높일 수 있는 시기여서 이 자본이나 기업이 가진 이게 통제력, 확장력이 그 마르크스가 경험했던 이제 그 산업혁명 초기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아마 마르크스 시절에도 예측할 수 있었겠죠. 산업혁명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인류는 네. 지식을 겁나 빡센 방식으로 축적하다가 네네네. 필사하고 음독하다가 구텐베르크 은하가 생긴 이후부터는 기계에다가 지식을 쌓는 일을 맡겨보는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르크스 시절에도 이미 기계가 발전하면 그거 못하겠어 생각했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다른 모든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형태의 정부가 다 겪은 고생이거든요. 맞습니다. 산업을 어떻게 다루느냐, 네. 산업이 커지면 그 산업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라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버리인티는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게 돼요. 별로 그렇죠. 중요한 단어가 아니면 이게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산업이 커지면 우리 SF 작가들이 생각했던 미래 그대로죠. 산업이 커지면 국가보다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 지구적인 지능을 만났고 이것이 미국의 자본주도형이냐 중국의 국가주도 자본이냐로만 생각하면 결국은 거기 종속되는 건 동일하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랑 병원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돼요. 병원이나 의사들 많잖아요, 한국에. 병원이 지구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만 우선 놓고 보면 이 병원과 의사들 이 모든 게 사실 의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에 대한 생산을 사실 거버넌스 이 의사들 간에 혹은 병원들 간에 혹은 이게 환자와 병원 간에 이제 진료를 볼 때 만든 시스템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획하고 통제하고 조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별 지능들, 개별 단위체들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이걸 연결하는 거는 국가가 했습니다. 국가가 시스템을 깔고 국가가 했는데 지금 AI나 이 의료인공지능을 보면 이 의료인공지능이 지금 뭐 자동화된 진단이 그 결핵을 자동화된 진단하고 폐암을 자동화된 진단하고 이렇게 다 모델별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AI 기반의 의료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보건복지부가 하던 역할의 상당수가 구글 같은 기관이 할 수 있게 되는 셈인 거죠. 네.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라는 레거시 기관이 있으니까 이 전환이 늦을 건데 아까 말했던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뭐 빠를 수 다른 있죠. 국가들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이런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이 AI가 들어오면서 시스템 전체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국가가 해왔던 역할들의 상당수가 지금 민간이 사로잡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WHO보다 구글이 더 파워풀한 기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걱정에 대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그림을 청사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요. 기업이 국가보다 더 강해지는 순간 이미 왔어요. 저는 그 SF에서 보던 기업이 전쟁할 만큼 커진다는 거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때의 개념은 옛날에 미래를 상상한 거니까 당연히 현실적이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이 안 되는지.
온 세상의 위성을 다 띄우고 있는 스타링크가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을 데리고 와서 수가를 정할 힘이 있고 의약분업을 정할 힘이 있고 국회를 동원해서 근데 그 힘 앞에 그 힘은 무력해요. 구글 앞에서. 정부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정부들은 연대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연대로 실질적인 국가보다 더 커진 지능을 소유한 자본을 휘어잡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답을 국제사회에 해줘야 맞습니다. 글로벌 AI 허브로 와서 뭔가를 더 가져가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노동 문제에서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AI에 의해서 가장 늦게 대체되는 직업이나 그 산업군들이 어딜까라고 해보면 그 전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고 물론입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AI 전환 앞에서 선진국에 있는 기존의 관료 체계는 노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 기반에서 만드는 관료 체계가 AI 전환에 굉장히 저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AI가 고도로 발달됐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AI 전환들이 사회 시스템 전환들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가 없는 국가 혹은 노조가 약한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잖아요. 기존에 수요는 이만큼 의료에 대한 수요나 교육에 대한 수요, 금융에 대한 수요는 이만큼 높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던 곳이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은 만약에 구글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완벽한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이전에 수요를 어차피 채워주지 못해서 나머지 수요만 채우겠다라고 해버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약할 거예요. 굉장히 먼저 대치돼 버리죠. 그게 저는 1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안에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소셜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깔리는 게 첫 번째. 그럼 그 수십억의 데이터들에 기반한 거대한 초고가적 의료 체계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기술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기술이 선진국에 있는 의사들, 선진국에 있는 고도의 휴먼 인텔리전스를 훨씬 더 능가하거나 혹은 비슷한 정도의 지능들이 구성이 돼 나갈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난한 국가나 열악한 국가에서 먼저 쓰이고 선진국으로 다시 재도입되는 건데 그게 도입이 됐을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을까? 그런 전 세계 80억 중에 한 예를 들어서 60억의 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초국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민간에서 가지고 있을 때 네. 그거를 일부 선진국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먼저 도입되는 건 우리는 버틸 수 있겠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도입되고 백 트랜슬레이션 되는 AI 기반 사회체계 우리는 민간 주도의 사회체계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이래야 돼요. 한국만 소브린 AI로 이런 AI 전환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저항을 하고 한다. 결국에는 이제 민간에 의해서 장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민간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는 기존의 휴먼 인텔리전스의 약한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공 거버넌스 안으로 이 AI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네. 공공성 안에서 국가 체계 안에서 이 AI 시스템이 환자를 돌보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지를 하고 도움을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종의 그 AI 기본 사회라는 게 그러면 한국에서도 만들어지지만 글로벌 AI 기본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한국에서 만들어진 AI 기본 사회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이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네네.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한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산업적인 동력이 됩니다. 결국 지식 서비스 산업이 에 대한 AI 전환이 AI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될 건데 이 시장에 대한 유저들에 대한 접근성들은 결국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휴먼 인텔리전스에 약해져 있는 국가의 유저들이 먼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전 세계 80억 중에 60억이 먼저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인 20억이 물론이죠. 쓰게 되는 건데 60억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가질까가 구글이든 이런 전 세계 주요 AI 기업의 그 가장 큰 프라이어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이 가진 고도화된 민주주의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에서 우리는 위협이 되지 않은 국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국의 AI 기본 사회를 걸고 글로벌 AI 허브를 다자간축을 지원하면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체를 구성해 됐을 때 중국과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정치적으로 연대체를 구성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은 전 세계를 동시에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돼서 어디가 먼저 시장이 생길지 어디가 먼저 변화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지 이 사회를 주도하고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요? 뭐 물론이죠. 네, 그랬을 때 저는 부디 한국 사회가 AI 문제를 산업 간의 경쟁 문제로만 보지 않고 혹은 국가 간의 소버린 AI는 국가 간의 경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 부분을 한국은 너무나 주도적으로 글로벌 혹은 지구적 단위의 공공지능 체계로 저는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선도할 수 있어요. 커지는 기업들에 대한 견제책은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다시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네네네. 못 뵙던 사이에 제가 순간순간 떠올랐던 것들을 가끔 불러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정말로 노동 없는 생산으로 모든 게 대체될까?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다 지켜봤거든요. 네네네. 엄청 긍정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낙관론이 네. 생겼어요. 네.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일손이 딸린다. 학생회도 일손이 딸리고요. 군대도 일손이 딸리고 직장의 모든 부서는 3명이 할 걸 1명이 합니다. 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다 채워서 일하는 건 자본주의답지 못하죠. 요즘에 그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이유가 지능의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다가 2명과 지능이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보통의 컨벤셔널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4명 들어올 자리에 그 2명어치 지능을 잘 쓰는 2명이 이걸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잘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원리상에서는 일을 확장해야 되죠. 야구 보세요. 부산뿐인데 야구 안 보시겠습니까? 롯데. 그니까요. 롯데 우리 바로 위에 있죠. 아닌가 요즘 잘하더라. 스트라이크 존을 지능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더 바빠졌다. 바깥에 무슨 사고가 없는지,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이루수 어느 쪽 위치에 태그샷에 서 있는지,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더니 더 바쁘더라. 지능이 도와줬다고 해서 사람이 대체된다는 거 생각보다 한가한 소리였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종소세 내는 달입니다. 자영업자가 회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더 바빠졌답니다. 제가 가설을 세웠었거든요. 주파는 상고 나온 어떤 사람들의 직장을 잃게 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는 타이피스트의 직장을 잃게 했습니다. 그게 인류의 직장을 잃게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적응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첫 발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1cm 열린 걸 보니까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도구를 써서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다가 지능도 발달했는데 이것도 도구잖아요. 새 도구를 써서 또 살고 있군. 아직까지는 그래 보였어요. 이게 생각을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게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회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그리고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하는 관계가 수천 년 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확장되고 사회 주류 시스템,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직장이라는 게 자영업자 말고는 직장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고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고용하게 하고 뭐 이런 사이클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그리고 내가 자본을 투여해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자본이 없는 피고용자들을 이제 고용하게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어쨌든 최근 현대적인 산물이에요. 발명품이.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 위에서 내 직장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죠. 네. 초기에는 그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전환시킨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디서 전환되냐? 자본주의 체계, 그러니까 고용과 피고용, 자본과의 관계가 구축된 그 시스템 위에서
전환이 돼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초기 조건들이 이건 거죠. 네. 그럼 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AI라는 제2의 조건들이 들어왔을 때 이 제2의 조건들이 변화시키는 양상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봉건제 위에서 AI가 들어왔으면 굉장히 또 다른 세계가 됐을 거고, 그렇죠. 네, 자본주의 체계 위에서 혹은 농노제 위에서 이렇게 됐었으면 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사버려 가지고 돈 안 주고 계속 써먹는, 네. 밥만 주고 써먹는 그 체계에서 AI가 들어서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초기 접근 자본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AI 효과 말고 자본주의 체계가 만든 효과들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축은 처음에는 초기는 이럴 거예요. 기업들은 막대한 생산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초기에는 사람이 하는 생산보다 사람과 AI가 하는 생산적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고용 안 하는 체계가 됐다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많은 산업에서 신입들을 고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한쪽의 기술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그 AI로 전환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높아지는 거는 적은 자본으로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 이게 많은 사람들 실직시키면서 만들어진 그러려고 하긴 기업들이 하겠죠.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용 없는 생산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축소됩니다.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본주의 네. 체계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서 그걸 써야지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생산성이라는 게 매출이 늘어난다기보다 투여된 자본을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 같지만 네.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 한 경제 시스템을 보면 결국 국가 단위의 시장들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쨌든 열악해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GDP가 향상되는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본주의 체계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두 가지가 있겠죠. 기본소득 형태로 뭐 국가 단위의 세금을 낸 게 이렇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초기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엔 자본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시스템이 공고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새로운 직업들을 발명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말씀하셨듯이 A란 직업을 했다가 뭐 B란 직업, C란 직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사회에서 직업이라는 게 월급이라는 게 그러자 내가 일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받는 건데, 노동에 대한 가치, 내가 가는 생산에 대한 가치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서 뭐 사무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내 생산의 척도였다고 하면 그건 AI가 더 잘해버리거나 더 높은 생산을 만들어버리면, 그럼 AI가 잘 못하는 혹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그 높아진 가치에 맞춰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 AI를 위한 다른 생산도 높아져서 만드는 수익들이 이쪽의 생산의 가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직업들이 전환이 되고 새로 만들어진 직업들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에 값을 매겨가지고 그걸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건물, 뭐 국가의 은총, 많은 인력, 매우 많은 배운 인력, 매우 비싼 장비, 이런 게 있어야 만들 수 있었던 미디어 산업이 이제 여기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변화들. 네, 두 번째로 만들어진 변화들은 그냥 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들이랑 일을 하면서 이게 시나리오 쓰는 게 익숙해서 그럼 두 번째 단위의 변화가 뭘까? 자본주의 체계에서 만드는, 처음에는 큰 회사들, 기업들이 나 이런 그 자본주의 체계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내는 형태. 그래서 그 구조는 기업이 있고 고용자가 있고 비슷했죠.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첫 번째 전환들을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바뀌어버릴 거예요.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그게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고용되지 않는, 그럼 우리는 실업이라고 바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업된 삶이, 노동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아니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거는 뭐 지금 체계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 노동하지 않은 자들의 삶을 보고 있어요. 윤택한 삶, 건물주. 예, 물론이죠. 그 저는 건물주가 굉장히 주요한 유비인 것 같아요. AI 시대 때 그러면 두 번째 자본주의 체계에서 사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수많은 건물주들이 생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건물주라는 게 건물을 세워놓고 자본이든 뭐든 세워놓고 나는 노동하지 않지만 건물이
사실 특별한 노동은 하진 않잖아요. 근데 건물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서 끊임없이 경제적 이득들이 생산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을 내가 만든 AI, 독립적인 AI 생산 시스템, AI 회사, AI 스타트업으로 전환해서 네.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건물처럼 노동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AI로 가능해졌어요. 그럼 결국에 건물주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계속적인 나의 경제적 생산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고 한 명이나 소수의 개인들이 AI를 활용해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그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AI 회사를 만드는 거죠. 1인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나의 노동 없이도 돌아가서 계속 생산을 하게 되는 체계.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전엔 특정한 사람들의 집합인 한 사람이 자본과 생산 시설을 만들어 막스식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하나의 생산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내가 소유권과 피소유권 이래서 고용하는 사람과 피고용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AI 시대 때 고용 없는 생산이 됐을 때 그 생산에 대한 독점이나 소유를 각 개인들이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전환해서 생각하는 게 하나의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없는 생산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가 직장을 잃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생산, 고용 없는 생산에서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가 소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지금의 건물주가 누리는 삶의 혜택을 AI 시대 때 그렇게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고용 없는 생산이 있어도 노동 없는 생산이 있어도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으로 갈지 노동 없는 생산에서 그 생산을 각 개인이 노동자들이 노동하지 않고 소유자가 된 형태로 가게 될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후자 쪽을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큰 기업들이 이 생산을 독점해서 생산을 만들고 그 생산을 이제 노동자들은 너희들은 일하지 말라.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 그 국가는 세금 낸 거 가지고 기본소득 형태로 사람들이 가겠다. 이렇게 갈까? 혹은 그거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는 그 생산 시스템 자체를 개인이 갖는. 이게 좋은 예가 그거예요. 아까 미디어 얘기하셨잖아요. JTBC가 망하잖아요. 네. JTBC만 망할까요? 큰 규모의 미디어 컴퍼니들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디어 IMF가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게 왜 망하냐? 지금은 이게 훨씬 가속화될 게 JTBC가 만들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퀄리티를 한 서너 명의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디 가서 저 큰 방송국 섭외 받으셔가지고 제가 아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고 계시네요. 산업이 고도화되면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네. 예. 아이디어는 그대로 살아있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혹은 에이전트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총 인원 수는 극도로 줄어들죠. 그러네요. 얘 들길 잘했네요. 미디어 컴퍼니들이 막 픽픽 쓰러질 겁니다. 이건 산업의 종말을 고하나? 아니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어떤 미디어를 소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 원론적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게 왜 공공지능이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지능이 민간 몇 개의 기업에서 소유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소버린 AI로 해서 국가가 이거를 통제하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중국식의 모델들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 지능이 이제 민관화되고 저희 프라이빗 인텔리전스 시스템 이 여기에 근반이 되는 거는 지금 추세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능 체계를 특정 기업들이나 특정 뭐 기업체들의 연합체가 혹은 민간이라 보는 영역이 독점을 하게 되면 실제 독점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미디어 기업, 이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지금은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버린 AI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우리가 이 기업들을 한국 기업들이 이걸 하게 해야 돼. 한국이 풀스택을 갖춰야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영향권인 그 국가가 나의 국가 범위 안에서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우리 국가라는 이 영토 안에 만들어진 기업이 이 지능 체계를 소유하면 결국
소브린 AI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대단히 매력적인 스토리가 없음에도 거기까지는 정치부 기자들이 매력적으로 듣고 앉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사이에 이 종속 구조는 있습니다. 프라이빗 섹터가 퍼블릭 섹터를 종속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국가가 그 위에서 이 기업들을 우리가 통제하면 된다. 우리 영향권 안내면 된다. 우리한테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지능 시스템이 민간에서 이걸 통제하게 되느냐 혹은 국가에서 통제하게 되느냐 혹은 제3의 길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people, by the people. 이 시민들의 연대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시민들에 의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이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 이게 후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 체계는 일종의 인프라로 깔려야지. 네. 전 국민들이 이 지능 인프라 위에서 그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지능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이 혜택들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내 건물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구조는 각 개인이 건물주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기업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소유하게 되면 이 지구 전체의 건물들이 그 특정 기업들의 연합체에게 종속되는 구조예요. 이게 지배와 피지배 개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상태를 지금 가만히 두면 이런 상태로 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 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걸 어떻게 퍼블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지능이 일종의 퍼블릭 그 공공지능으로서 혹은 지능 인프라스트럭처로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고 이 위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체계 이후에 포스트 캐피탈리즘 시스템이 이 토대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럼 자본주의 체계가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업들이 만든 이윤을 기업들이 정부에 내고 그걸 기본소득으로 받는 시대로 가야 될까? 혹은 이 지능의 인프라 위에서 난 내 건물을 세우고 난 내 건물 위에서 만들어진 그 막대한 소득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세계가 될까? 근데 후자와 전자의 차이점은 분명해요. 지능이 공공지능으로서 펼쳐지게 됐을 때 그 위에서 경쟁, 자본주의적 경쟁이 일어났을 때는 후자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지능이 독점적 소유권이 기업한테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유권이라는 게 이 지능이 내 거다, 이 기업 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지능에 대한 통제력이 공공에 있지 않을 때는 아마도 이게 전자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우리는 가장 큰 기대를 했을 때 기본소득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전 국민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좀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저는 이게 사회를 죽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 미래학자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AI에 대해서 열심히 공공성을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공공지능, 이 지능 인프라스트럭처를 먼저 공공성이 깔고 그 위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자본주의적 경쟁이 일어나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지능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의 성장 동력은 지금 만들어진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국가들은 선진국이라서 경제 성장 하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폭발적인 성장은 아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한국은 그 성장 기세에 같이 경제 블록이나 어떤 생태계 블록들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들을 같이 만들어내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란 사람의 조그만 브레인 안에서는 전 사실 이게 통합돼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이런 로드맵을 통합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습관이 원래 좀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AI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산업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 정치면의 한계죠. 네. 산업과 국가를 빼면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바깥의 중요한 개념들을 말하기가 꽤 어렵죠. 네. 네. 우리는 오늘 그 중요한, 그러니까 플리나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퍼블릭의 개념은 반드시 국가보다 커야 된다. 안 그러면 어차피 대처도 안 되고, 더 큰 기업들을 쥐고 흔들 수도 없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생각해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전 세계 질서, 국가 간의 질서, 우리가 말하는 소버린티라는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새로 발명됐거나 강화된 거는 산업혁명 이후예요. 근데 우리 초딩들도 그 생각을 하잖아요. AI가 산업혁명과 유사하게 우리 사회를 바꿀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해요. AI라는 시스템이 산업혁명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근데 산업혁명과 유사한 가능성을 만드는 메커니즘은 이렇다. 그럼 이 만들어진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 그리고 노동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문화까지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언어나 문화 장벽들이 사라진 세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를 만드는 산업혁명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성숙도, 사회적인 생산력을 만드는데 1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성숙도와 사회적인 생산력을 만드는데 15년 이상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 기술적인 성숙도보다 훨씬 더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기술적인 성숙도, 다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변화 요건들을 먼저 따라가는 국가가 설계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먼저 따라가는 국가가 당연히 시간차가 있는 거고, 유럽에서 먼저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전 세계 공통어가 잉글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은 사실 한국 게 아니죠. 유럽에서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의 설계자가 유럽이었고 그 유럽식의 모델들이 전 사회에 기본적으로 게임의 교칙이 될 시스템이 된 이 시기가 다시 한번 변화의 요인이 있다고 하면 꼭 유럽에서, 미국에서 네. 설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한국이 그걸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 그 이 말은 한국이어서가 아니고 예전에 그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국가들,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만들었던 현재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 질서들을, 그래서 국제 질서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공고화시켰던 국가들, 그리고 그 불평등 안에서 다자주의 체계를 따로 발명을 해서 좀 이쪽을 보완하려고 했던 그 국가들이 다시 다자주의를 쇠퇴시키고 유엔에서 빠져버리고 이 다자주의적 기여를 하지 않는 이 망가져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이걸 강화시킬까?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이거를 맡겨 꼭 독점하게 해야 될까? 저는 한국이 왜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는 이제 국외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동력들이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국제사회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위치가 그걸 이끌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친 나머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왜 해? 그리고 미국이 하지 않겠어? 아니면 우리가 했을 때 미국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게 이런 식의 사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식민지적 세계 인식이에요. 식민지를 댔던 국가들이 그 지배를 했던, 식민화시켰던 국가들이 만들었던 프레임, 그러니까 주도성의 프레임, 세계 질서의 주도성의 프레임에 따라가게 만드는 굉장히 콜로니스틱한 이게 그 사고 체계고 시스템 체계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인들이나 산업인들은 과학기술인들은 이 식민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깨져 있고 탈피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나 외교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 외교나 이런 부분들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대통령 글로벌 선도 국가를 얘기하는데 그 손발이 되는 그룹들은 아직까지도 글로벌 선도성 있는 그 퍼스펙티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관료들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일을 적산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던 주제고,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콜로니스틱한 시스템을 우리는 넘어가야지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식론적인 한계, 집단적인 인식적인 한계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공고하게 있어서 이거를 그냥 붕 뜬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 블랙락이랑 협상할 때 글로벌 AI 허브를 만들 때, 그리고 뭐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이 저항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블랙락과 협상할 때나 글로벌 AI 허브를 만들 때나 제가 겪었던 어려움의 90%는 국내에서 옵니다. 이 시스템의 인식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미국이 막지 않을까? 이런 식의 논의들이 저는 우리가 가진 그 공공 시스템 혹은 그 정부 시스템 안에 생각보다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습관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럼요.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영어 노래를 부르고 좋아한다거나 콜로니얼리즘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건 그 습관은 우리 한국인들 모두 압니다. 내가 잘했으면 내가 잘한 건데 내가 잘했으면 누구한테 칭찬받는 결과를 원하는 습관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침략국인 일본에도 그런 습관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몇 소셜미디어의 변화를 보고 이미 지금 적응한 분들도 있어요. 번역이 자유로워지니까 네. 영어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없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와 문화가 가지고 있던 패권이 흐트러지는 경험. 저는 산업혁명 이후의 질서가 진행 이후에 많이 깨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깨질 거 하나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국가 질서는 깨지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알고 있었던. 네, 뭐 그 정도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지호 의원은 그걸 평생 몸에 익히고 살아서 엘리트까지 된 꼰대들을 설득하고 다니셔야 되니까. 그 얘기한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총리님 같이 좀 정치적 리더십들은 그 특히 대통령께서 요새 보이는 행보들이나 이번에 G7 가서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얘기하시고 글로벌 AI 업을 막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 리더십들은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힌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고가 열려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택을 안 했을 거고, 물론 선택한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예를 보면. 근데 그 지금 거는 기대나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혁신들의 혁신축은 정치 리더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는 관료 시스템 옛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이죠. 그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흐름들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정치라는 게 가진 본연의 역할은 컨베닝하는 거 새로운 시스템을 열게 되는 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전 좋아하는 그 랑시에르라는 이게 미학자이자 철학자가 정치를 정의하는 게 있는 시스템을 공고하고 몫을 분배하는 거는 네. 치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폴리스라고 표현을 하고 정치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 없던 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 정치라는 게 한국의 정치라는 게 기존의 한국 사회에 없던 거 보이지 않던 거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깨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만든 대한민국 사회가 그 시대에 맞춰서 뭔가를 설계하고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긴 하지만 제가 왜 그 인도주의 활동가나 AI를 연구하는 교수였다가 갑자기 정치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 지금 예를 들어 당 안에서 싸우고 당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 TV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들만 정치라고 생각하기는 정치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도 다른 사업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치의 역할들을 혹은 저는 AI가 사실 어떤 영역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굳이 저는 산업의 문제냐 경제의 문제냐 이런 뭔가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치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게 AI를 하는 입장, 글로벌 위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인도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지금 일종의 정치를 직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질문은 사실 국민 모두가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의 주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력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이 인식론적 한계를 깨부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들 던져서 우리가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게 이 시대가 가진 정치적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길게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네. 결국 이거는 답이라기보다는 음. 질문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네. 이 그렇죠. 질문들에 우리는 그런 대해서 거 할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기를 듣는 이 모든 분들이 이게 본인의 정치적 질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사유를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미학에 왜 관심을 가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랑시에르 지긋지긋하죠. 랑시에르는 정치를 나머지 업무에 상석에 놨습니다. 뭔가 되게 멋진 일인 것처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예. 상인의 현실 감각. 예. 서생의 문제의식. 그 둘을 다 감각으로 취하나죠. 랑시에르는. 원래 있던 감각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관료고 경찰이다. 보이던 곳을 잘 관리하는 일. 정치인의 감각은 뭐? 안 보던 데 보는 감각. 안 들리던 데 듣는 감각. 네. 이것은 진보 정치에 대한 정의 같지만 그냥 정치에 대한 정의. 정치에 대한 정의죠. 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본연이고. 예, 처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AI의 물줄기를 앞에 어디에 파놓느냐를 젠슨왕이나 일론 머스크나 이재용한테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들한테 맡겨도 안 돼요. 그 시민들이 생각한 바가 있으면 적어도 그 삽을 드는 주체가 정치가 되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정치인이 돼서 보니까 그 원칙 지키는 것도 꽤 힘들다. 예.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는 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한 가지 잘 만들어져 있는 체계는 그런 것 같아요. 뭐요? 한국이 좋게 말하면 고도화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국가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말 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원하면 네. 혹은 국민들 중에서 20%라도 강하게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는 거기에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저 같은 개인이 소수의 엘리트만 계속 설득한다.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뭔가 마음을 먹고 계몽이 됐다. 그렇다고 국가에 우리가 AI에 대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질문을 갖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먼저 만들고 답을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질문을 가진 부분들의 파퓰리즘이든 민주주의 국가든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인가 작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교수처럼 소수의 정책 결정자,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왔다가 네.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송이든 뭐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는 이제 AI 사회, 저희가 가진 질문, 공공지능, 국가를 넘어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이 국민들의 일단 5에서 10%가 이 질문들을 갖게 된다고 하면 전 변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왜 판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떠세요? 저거 어떠세요? 그런 다음에 혼이 나든지 추가적인 요구를 듣든지. 네네네. 네. 앉아가지고 민원만 받는 것보다는. 그럼요. 저 웹하는 역할을 열심히 더 잘해보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하루에 하나씩 스카프를 해도 한 달을 차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바쁘게 다니셔야죠. 네. 그럼요. 엄청 많아요. 네. 오산 미남 차지호 의원이었어요. 또 계절 바뀌면 또 만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